오늘은 약을 잘 먹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련은 발작을 뇌전증으로 진단받고 항경련제를 복용함에도 불구하고 생활하다가 경련이 유발되는 여러 가지 우리 생활에서의 위험 인자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그 불규칙한 약물 복용입니다. 특히 그 약물 복용을 하면서 그 발작이 잘 조절되는 경우에는 약을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느슨한 마음이 생기면서 좀 약을 빼먹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속적으로 저희 체내에는 필요한 약물의 농도가 있는데 그 농도가 이렇게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작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런 경우에는 발작이 좀 길고 그리고 연속적으로 발작이 일어나는 그 발작 지속 상태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 실제로 소아하고 성인에 있어서 그 발작 지속 상태가 되는 그런 위험 인자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 순위에서 항발작 약물의 혈중 농도가 저하되는 이러한 요소가 모두 다 높은 순위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약물 복용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외래에서 환자들이 좀 질문하는 게 있는데요. 뭐 어떻게 생활하다 보면 약을 우리가 2번 먹기도 하고 또 1번 먹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아침에 깜빡하고 약을 안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본인이 약을 안 먹었는지도 모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서너 시간 후에 보니까 약을 안 먹었네? 이럴 때는 저녁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다음 약을 복용하는 시간에 가까운 시간이다. 그러면 그냥 약을 일단은 복용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원래의 그 주기대로 이렇게 다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약간의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 거는 그냥 그 시간에 복용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어야 되는 그런 정규 시간에 먹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권고하시나요? 네. 저의 경우에도 이제 아침 약을 빠뜨리셨는데 그걸 저녁에 2배를 더 먹어야 되냐라고 또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아침 약이랑 저녁 약이 같으면 상관이 없기는 한데 같으면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침 약이랑 저녁 약이 다른 경우도 있고 뭐 중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뭐 아침 약을 빼뜨리시고 점심쯤에 뭐 알아차리셨으면 바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녁 약이랑 가까우시게 된 시간대시라면 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먹고 조금 더 시간을 평소보다 두신 다음에 저녁 약을 드시도록 권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원래대로 먹고요. 네. 이 항경련제는 우리가 약을 먹으면 혈중 농도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약을 먹으면 약에 따라 좀 다르지만 30분 또는 1시간에 거쳐서 최고의 혈중 농도가 유지가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간이나 신장에서 대사가 되면서 약물 농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치료 용량은 보통 한 약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에 2번 먹는 약은 한 20시간 정도 지속되고요. 하루에 1번 먹는 약은 하루 반, 한 30시간 정도 약효가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시간을 조금 늦게 먹거나 좀 빨리 먹는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2번 먹으면 아침 약을 먹고 저녁 약을 먹을 시점에는 첫 번째 먹은 약이 떨어지지 않을 시점, 이미 그대로 약이 유지가 되고요. 2번째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따라 올라가다가 이게 같이 겹치다가 첫 번째 약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요거 2번째 약을 좀 늦게 먹으면 그래도 이게 겹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서너 시간 정도면 늦어도 먹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안 먹으면 약이 떨어질 때 이 약은 안 먹었으니까 혈중 농도가 낮아서 경련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통계들이 있지만 연구에서 보게 되면 약을 먹음에도 경련 발작이 재발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경련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너무 심각한 것보다는 약을 안 먹었을 때라고 합니다. 보통 연구에 따라 다르지만 경련 발작의 재발의 원인이 80에서 90%가 약을 불규칙하게 먹거나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련이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경련 발작 때문에 항경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습관처럼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보통 말씀드리는데 밥을 안 먹어도 약은 먹어야 되고 꼭 식사해야지만 약을 먹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꼭 규칙적으로 약을 먹게 해야 됩니다. 경련 발작 때문에 약을 먹는 분들은 내가 경련이 몇 달 없다 하더라도 약을 안 먹음으로써 경련 발작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꼭 드셔야 되고 저는 그냥 외래에서는 본인이 있는 공간에 약을 좀 챙겨 놓으라고 합니다. 집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내가 직장 또 학교 있으면 아니면 내 백에 약을 한 2, 3일치 정도는 넣어놓고 다녀서 내가 안 먹었다 하더라도 언제 어디 가서라도 먹을 수 있게 또 차를 운전하시는 분은 차에도 넣어놓고요. 내가 약을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언제나 약이 상존할 수 있게 조금 분산해서 배치시켜 놓은 것도 말씀드립니다. 특히 젊으신 분들은 특히 더
깜빡하고 안 들어가면 또 나가시면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니까 약을 자기가 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선 거리에 조금 챙겨놓고 안 먹으면 반드시 복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면 부족도 경련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진짜인가요? 네. 저희가 외래에서 설명드릴 때 약물만큼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수면인데요. 수면은 뇌전증이랑 마찬가지로 뇌의 정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련의 현상입니다. 저희가 만약에 잠을 적게 자면 수면이랑 관련된 뇌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신호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경련이 더 잘 일어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적으로 잠을 적게 자는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뭐 시험 기간을 앞두거나 뭐 회사에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밤을 갑자기 새게 되는 경우에도 경련을 유발할 수 있고, 평소에 좀 규칙적으로 생활하는 게 좋지만 좀 불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가지고 계시면 이 또한 경련을 또 쉽게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잘 자고 싶은데 내가 잠을 잘 잘 수 없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저의 의지랑 상관없이 잠을 잘 자기가 어렵습니다. 그 대표적인 수면 질환들이 이제 코골이로 알고 계시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는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전체 뇌전증 환자는 많게는 33%까지 보고가 될 정도로 흔한 동반 질환 중에 하나이고, 불면증의 경우에는 소아에서는 한 11%, 성인에서는 한 40% 가까이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잠자기 전에 다리가 저리거나 막 움직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는 하지불안 증후군의 경우에도 전체 뇌전증 환자의 한 20-30%들이 앓고 있을 정도로 동반 수면 질환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동반된 수면 질환은 이 질환을 함께 치료하셔야지 잠을 잘 잘 수 있고 저희가 뇌전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꼭 증상이 있으시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들의 생리, 월경이라고 하죠. 예,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월경 주기에 어떤 특정 시점에 그 발작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는 그 시점이 에스트로겐이 최고점을 보이는 그 배란기 또는 프로게스테론이 감소하는 생리 전후에 보통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기전은 어떤 월경 주기에 따라서 호르몬이 변화가 되면서 신경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주고, 또는 정기적인 흥분성, 그리고 또 신경과 신경에서 신호가 전달이 되는 그런 시냅스 기능이나 아니면 신경의 형태에 변화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 자체가 항발작 약물의 대사에 변화를 줘서 약물의 농도가 낮아지고, 그래서 발작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어떤 월경 주기에 따라서 발작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보인다, 그게 의심이 된다, 그렇다 그러면 생리 주기 그리고 발작이 발생하는 날짜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그 규칙성이 어느 정도 보인다, 그렇게 되면은 그건 또 약간 치료 방법이 또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발작의 빈도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그 시점 전에 추가적으로 일시적으로 약물 복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플이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생리 주기를 측정을 할 수 있고 2번 조심해야 되는데 배란기 때랑 생리할 때 조심해야 돼서 일단은 날짜 어플로 체크하면서 그때 경련이 같이 많이 증가하는지도 같이 체크를 하고요. 약제를 조절하는 거는 의사의 역할인데 이제 환자한테 주의사항으로 좀 얘기를 해주는 건 그 두 시기에는 경련이 더 잦아질 수 있으니 약도 더 잘 챙겨 먹고, 외부에 좀 너무 활동적인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음주 약속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다고 미리 설명을 좀 드립니다. 저희가 요럴 때 보통 쓰는 약도 있습니다. 생리 전후에 경련이 많이 나타날 때만 특징적으로 그 시기만, 너무 그게 특징적으로 경련 발작이 심하고 또 사회생활이나 직업활동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그 시점에 생리 한 하루나 이틀 또는 2, 3일 전에 약을 한 일주일 정도 복용시키는 약제도 있으니까요. 혹시 생리 전후로 경련 발작이 많으신 분들은 담당 선생님한테 자기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거기에 적절한 약을 아마 선택해 드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만약에 이게 생리가 불규칙한 여성들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나요? 불규칙한 여성들은 여성이 개인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신호들이 좀 있거든요. 체중이 증가한다던가 몸에 신체의 변화가 있다던가 하는 걸로 예측이 완전히 정확하진 않지만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걸로 방지를 좀 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조금 더 그냥 기저 약물 농도를 좀 더 올려놓는 것도 어쩔 수 없을 때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술도 음주도 경련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김영 교수님. 음주는 정말 저희 외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네. 하나인데요. 음주의 주된 성분인 알코올 자체는 뇌의 흥분파를 많이 증가시키고 뇌가 안정될 수 있는 호르몬 자체는 굉장히 억제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뇌의 호르몬 변화를 가지고 와서 쉽게 경련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음주를 하시면 드시고 계시는 한경련제의 효과가 좀 떨어지고 술 드시면 잠을 잘 주무신다고 생각하시지만 자주 깨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서 또 경련을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술을 드시면 약간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술을 먹었는데 약을 먹어도 될까? 원래 술을 안 드시고 약을 드시는 게 맞는데 오히려 술을 드시면 약을 자의적으로 그냥 건너뛰시거나 아니면 이제 만취가 되신 상태에서 약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도 경련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이 모든 이유 때문에 저는 외래에서 금주를 권해드리기는 합니다. 저희가 술 드시면 나 술 먹을 때는 괜찮았는데요 이렇게 얘기 많이 하시지만 사실 음주 당시 때 경련 자체가 유발되는 것보다 이제 음주 이후에 술에서 깨면서 경련의 위험성이 많이 높아지는데 보통은 한 6시간에서 72시간 정도 돼 있지만 많이 일어나는 시간은 음주 마지막 술 드시고 나서 7시간에서 8시간 사이에 많이 발생을 하고요. 보통 이제 저녁에 술 드시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아침에 깰 무렵에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드시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경우에는 다른 원인 없이도 술 때문에 뇌전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얘는 유발인자는 아니지만 저희가 한경련제를 먹으면 간이나 콩팥 둘 중에 하나에서 해독작용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술을 마시면 간에서 술을 우선적으로 분해를 해야 돼서 약을 분해할 수 있는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아 약물 성분을 분해를 잘 못하게 되고 그러면 체내에 독성 물질이 많이 쌓이게 돼서 한경련제의 부작용이 일어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걸 통해서 뇌전증 환자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빗자극은 소아들한테 되게 문제가 되죠. 네, 예. 맞습니다. 그 빗자극으로 그 발작이 유발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 진료실에서 보면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발작이 있어서 이렇게 내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질문을 받는 것이 우리 아이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보고 있다. 그래서 너무 빛에 노출이 많아서 그 발작이 유발된 것은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빛 자극으로 발작이 유발이 되는 경우는 순간적으로 번쩍거리는 빛이나 아니면 빠르게 이렇게 번갈아서 나타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조명도 이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뇌전증 중에서도 일부 뇌전증이 그런 빛 자극에 좀 더 민감한데 예를 들면 청소년, 근간대 뇌전증인 거고, 그리고 이런 빛 자극에 의해서 발작이 유발되는 경우는 주로 소아 그리고 청소년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연적인 빛은 발작 유발이 안 되느냐? 아닙니다. 자연적인 빛도 발작 유발이 되기는 하는데 보통은 어떤 모니터 화면 속의 빛이나 그런 인공적인 빛에 의해서 발작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빛 자극을 어쨌든 좀 최소화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 어두운 곳에서 밝은 화면을 볼 때 더 심하게 이런 그 빛자극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변은 좀 밝게 하고 그리고 보는 화면은 좀 어둡게 해서 보는 것이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요. 경련 발작도 유발하나 봅니다. 네. 스트레스 자체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는 걱정이나 불안, 우울증 같은 감정 변화는 몸의 호르몬 변화를 일으켜서 경련을 쉽게 유발할 수 있는데 한 보고에 따르면 복합 부분 환자의 한 21% 정도는 정서적 스트레스에 의해서만 발작이 유발된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유발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또 스트레스가 아주 심할 때 아주 일부 환자들이 과호흡이라고 해서 좀 이렇게 숨을 몰아쉬는 증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소아에서 나타나는 결심 발작 같은 특정한 발작을 직접 유발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경우나 좀 지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이유 없이 경련 조절이 계속 안 될 때 그 원인을 찾아봤을 때 이제 표현이 잘 안 되는 스트레스가 내부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단 잘 살펴보신 다음에 본인이 특정 상황에서만
유발되는 원인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고 제일 좋은 거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그래도 안 되면 다 약 먹는 건 아니고 저희가 뭐 요가나 명상 같은 그런 운동요법이나 뭐 조격이나 몸을 좀 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이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뇌전증 환자들은 불안장애랑 우울장애를 가지고 있는 확률이 일반 인구보다 더 높기 때문에 내 일상에 좀 영향을 많이 주고 이 요인들이 내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한테 상황을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면 약물이나 이제 다른 거 상담을 함께 받으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열과 예방 접종에 대해서 우리 윤성현 선생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 발열이 나면 발작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5세 미만, 뇌전증은 아니지만 그 5세 미만의 열 때문에 발작이 있는 열성 경련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 열성 경련은 뇌전증이 아닌 것이고 그 뇌전증 자체도 발열이 있을 때 더 발작의 빈도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간혹 그 뇌전증으로 진단받게 된 계기가 처음 발작이 시작됐을 때 하필이면 발열이 있을 때 발작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아 청소년기의 환자에 있어서는 그 발열하고 예방접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이 예방접종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은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발열이 있는데 이걸 맞아야 될지 뭐 이런 건데, 원칙적으로는 시기에 맞는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예방접종을 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그런 심각한 감염이나 아니면 뇌염과 같은 어떤 신경계 질환이 있게 되면 발열로 인한 발작보다 더 위험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예방접종 중에는 DPT 그리고 MMR은 그 예방접종 자체로 그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담당 교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 또 그 뇌전증 증후군 중에는 발열에 취약한 뇌전증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드라베 증후군이고요. 이럴 때는 예방접종을 좀 지양하는 편인 거고, 또 최근에 어떤 예방접종의 금기의 뇌전증 증후군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굉장히 발작이 심하다.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 우선은 발작 빈도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8번째, 함께 복용하는 약물도 위험하다. 특히 성인들한테는 여러 가지 약을 같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래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한약 먹어도 되냐는 거랑